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닌 3주 만에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경기 인천 지역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첫 소식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검찰 수사 가속화인데요. 저번 주 수요일이죠.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의 남부와 북부 청사를 비롯해서 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관련 산하 기관까지 무려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만에 20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계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네네네.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라 현 경기도청 부지사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관련 여러 부서 사무실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이어서 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같은 관련 너무 많죠? 네. 이런 산하 기관까지 말 그대로 진짜 싹 다 털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인데 지금은 김동연 도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지사 집무실이랑 비서실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던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목적이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당시 지금 말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번 사건의 관여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현재 경기도 비서실장이 과거 평화협력국이 있었던 경기 북부청의 업무를 담당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넓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은요. 이외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근무했던 킨텍스 대표이사실 그리고 사단법인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서울과 용인 자택 그리고 현재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물론 이화영 측의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까지도 이 검찰에 이렇다 보니까 항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봐도 정말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기간에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대상이 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물론이고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반발이 나올 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 때문에 변호인의 좀 반발이 있었던 건데요.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진행 중인 쌍방울 뇌물수수 재판장에서 실제로 변호인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라고 변호인이 재판부한테 실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또한 연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도를 넘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도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항의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죠. 근데 검찰은 아직도 이화영은 물론 추후 이재명 대표랑의 이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추가로 진행될 부분도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평가 결과 유출 소식입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학력평가 그러니까 소위 고등학교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 결과의 점수가 이름, 학교, 성별까지 포함해서 꽉 이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지난해 11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연합학력평가 응시 학생들의 성적이랑 이름, 성별 등이 모두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도 퍼져나갔던 사건입니다. 경남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만 제외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관련해 이 시험을 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정보가 유출된 시험 응시생 규모가 전국에서 30만 명에 달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건이 누군가가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서 발생한 거라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경기도 교육청을 예로 들면 지난해 12월 6일, 그러니까 그 전달에 치러진 이번 사건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네. 도교육청이 성적 처리 업체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네. 업체로부터 USB로 전달받은 성적 자료를 온라인 성적조회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USB는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보안금고에 보관됐었는데 네. 이 정보와 자료가 뒤늦게 유출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 누군가의 해킹에 따른 유출일 가능성과 아울러서 이 도교육청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 모두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 외부 누군가의 소행인지 네네네. 아니면 내부 직원의 소행인지 아직은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나 보네요. 네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정보를 성적 처리 업체로부터 전달받아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한 이후에 네. 해당 직원 이외에 뭐 성적 처리 업체 직원이라든지 외부인이 서버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일단은 내부 유출이 아니라 뭐 외부 해킹 등에 따른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12월 당시에 성적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한 뒤에 자료를 파기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료를 빼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인데요. 네. 이와 관계없이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 이 역시 상황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내부가 아니라 뭐 외부 소행으로 혹시나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네네. 이번 도교육청의 이 시험 결과 같은 자료가 많이 저장돼 있는 그 그렇죠. 서버에 대한 관리 문제가 조금 입에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꼭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따 아마 2부에서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올 2월 들어서 인천 지역의 강력 범죄가 정말 연이어서 잇따라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 중에 하나가 편의점 살인 사건인데 지난 2월 8일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한 30대 남성이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후에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부천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가요? 이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이분이 16살 무렵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도 2014년에 인천시의 한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에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상의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네. 징역 7년형을 받고 출소한 뒤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남성은 금품을 목적으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이 남성은 현금 20여만 원을 훔쳐서 택시를 네. 타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공개 수배를 통해서 이 남성을 추적했고 결국 이틀 만에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뭐 200만 원, 2천만 원, 2억도 아니고 단돈 20만 원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최고의 범죄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 참 네.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원래도 살해하려는 의도로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편의점에 갔던 걸까요? 일단 이 남성은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아. 돈을 뺏으려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슷한 시기에 인천 말고도 근데 또 김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이 이제 검거됐던 게 지난 2월 10일이었는데 네. 같은 날에 김포에서도 편의점 점원을 상대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두 곳을 돌면서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을 뺏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이 남성은 김포시 풍무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가 점원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자 50m 거리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서 여기 점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협해서 계산대 안쪽에 있던 현금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네. 15분 만에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런 강력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일하시는 편의점 점주분들이나 다른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쵸. 이런 네. 분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업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요. 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안전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편의점 네트워크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성상 각종 강력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또 정부가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불투명 시트지를 편의점에 부착하도록 했는데 이런 점이 범죄 타깃이 될 우려를 키운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와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는 네.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안에 밀폐된 공간이 형성이 됐고 이런 점 때문에 편의점 점주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이 네. 여러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참 안타까우면서 네.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쵸. 그런 또 네. 이슈입니다. 다음 소식이 또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조금 기다렸을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1기 신도시는 물론 수원 영통이나 광명 철산처럼 20년이 넘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도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게 이 특별법의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고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네.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여러 특례를 담은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은 환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에 포함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 5곳 외에 수원 영통, 고양 화정하고 능곡,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고 하안 등 13곳이 포함됩니다. 이 사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가장 걸림돌인 게 안전진단 통과인데 이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는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기 신도시에 한정한 게 아니라 20년 이상 넘은 소위 오래된 택지개발지도까지 이 대상을 확대한 거는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의 내용은 김동연 도지사의 철학에서 비롯됐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데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도심 노후화 문제를 매번 거론해 왔습니다.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그리고 다른 노후 택지지구의 정비 문제도 균형 있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네. 이런 점을 반영해서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나 특별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일에 있어서도 경기도 권한이 확대됐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1기 신도시 말고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텐데 이런 특례를 좀 적용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로 긍정적인 것보다 우려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1기 신도시 등에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상하수도나 학교 같은 기존 신도시의 여러 기반시설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1기 신도시 시장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재건축을 할 때는 이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주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에서는 만약에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건설 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규제 완화가 혹시 너무 과한 측면으로 다른 그렇죠. 주변에 영향을 네네.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이런 특별법 적용을 오히려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네, 성남
분당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이 분당 신도시 중에 야탑동 장미매화 탑마을 네. 그리고 임해동 아름마을 등이 해당되는데요. 군공항인 서울공항 때문에 건축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45m 이하 등의 건축 고도 제한 규제가 이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 규제가 유지가 되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린다고 해도 여기에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별법에 이런 고도 제한 완화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성남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인천 지역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정말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이제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이죠. 인천시 남동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7일에 아이의 친부와 계모를 이 초등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7일 오후였는데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몸에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이 됐고 아이가 작년 11월부터 학교에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서 경찰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아이의 친부와 계모는 작년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계모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서 경찰에 송치했고요. 친부 B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아이가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아이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망 당일날도 폭행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계모 A씨는 아이가 숨진 날에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고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이 B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사망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군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왜 밀쳤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인 B씨는 이날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내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밀 검사 중입니다. 우선 경찰은 계모 A씨에 대해선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고 친부 B씨에 대해선 아직 연관성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했고 그 결과 멍자국이 여러 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A씨와 B씨는 이 멍자국에 대해서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멍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시일이 좀 더 있었다고 보는 거네요. 그냥 당일에 완전히 생긴 것보다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이가 지속적으로 사실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이 지금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누군가 먼저 알아차렸더라면 그래도 죽음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아까 그 아이가 작년부터 학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데, 궁금한 게 초등학교는 사실 의무 교육인데 이렇게 학교 안 가도 어떤 제재가 없는 걸까요? 이 아이가 학교를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던 건 작년 11월 24일부터인데요. 이때 A씨 부부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교를 안 하기 전에도 아이가 가정학습이나 교회 체험학습을 57일,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사용하면서 학교를 자주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학교를 자주 빠진 아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면서 등교를 아예 안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집중관리가 필요한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미인정결석 학생 중에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친부 B씨를 만나거나 아이와 2차례 정도 통화를 하고는 아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직접 아이를 보진 못한 거네요. 네,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선 아이가 숨지기 전날에도 친부 B씨하고 통화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와는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아이가 학대 피해를 받는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경찰에는 협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살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찾아가실 수는 가정방문 같은 거는 좀 힘든 상황인가요? 아동학대 혐의가 부족해서 그런 정황이 그렇게까지는. 있어야지만 선생님이 네.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이전에도 장기 결석한 학생들이 알고 보니 학대를 받고 있었고 좀 결국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죠. 네.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보완해왔던 건데요.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에도 영종도에서 이번에 남동구 사건처럼 가정학습하고 교회 체험학습을 이유로 장기간 결성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 학대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선 최근에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021년이면 뭐 한 2년 전 좀 안 된 얘기인데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조금 더 가정방문이나 정황이 뚜렷하진 않더라도 가정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나 이제 좀 다른 어른이 직접 개입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그럼 학교가 아이가 이제 등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결국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혹시 같은 이제 뭐 동네 주민분들 중에도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상태를 혹시 가까이에서 봤던 분들은 없을까요? 이제 주민분들도 신고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학대를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분들을 만나보니까 아이가 다른 또래 애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남동구 아파트 단지의 한 가게 직원분은 아이가 자주 심부름을 왔었는데 얼굴이 그늘져 있었고 위축돼 보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게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 A씨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가 오면 또래 애들처럼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어머니 이것 있습니다 하고 극존칭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붙잡고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꼭 혼나는 사람처럼 전화를 받는 모습도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A씨는 영상통화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신경질적으로 아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상하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눈에 봐도 말라 보이고 겨울인데도 딱 봐도 얇은 옷을 입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사망 당시 키가 163cm에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이웃분들도 아이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게 남의 집안일이다 보니까 개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일단은 한번 개입을 좀 해보는 것도 이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모 A씨 그리고 친부 B씨인데 그러면 아이의 혹시 친모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럼 친모는 혹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아이의 친모는 친부 B씨하고 이혼한 다음에는 아이를 거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는 이혼한 다음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작년 5월에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를 봤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계모 A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A씨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친모가 아이를 봤을 때도 마르고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생전에 자기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아이를 위한 새 신발이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친모도 아이를 만났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혼을 한 상태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친모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9개월 만에 결국 아이를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된 거니까.
근데 인천에서 최근에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아이가 숨지기 5일 전, 그러니까 지난 2일이었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2살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 여성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대 여성이 이제 숨진 아이 친모인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러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추운 날, 그때는 사실 또 우리 이번 겨울이 워낙 추워서 며칠씩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를 갔었던 건가요? 아버지 없고 이 여성분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우선 이 20대 여성은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인천 검단 오류역 인근에 머물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일이 많이 늦게 끝나고 술도 한잔해서 귀가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틀어놓고 갔다고는 하는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에선 빌라 안이 매우 추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뭔가 먹지도 못하고 추운 데서 며칠간 방치됐던 건데요. 여러 정황상 이 모자는 생활고에 시달렸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남편하고 별거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에 직접 가보니까 빌라 우편함하고 현관문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비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회복지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진 않았고 아동복지 수당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살박이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어쨌든 뭐 춥고 날씨를 떠나서 이제 어쨌든 엄마는 돈을 벌러 잠깐 또 비어 있었고, 그럼 아이는 2살짜리인데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인천 내에서 이렇게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 충격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2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로도 보이는데요. 아까 남동구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회 안전망이나 관리 체계가 좀 더 촘촘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후속 대책이 있을까요? 인천시는 이런 아동학대 범죄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서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참 제가 뭐 사회부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고, 이걸 전해드릴 때마다 굉장히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인천시에서만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말에 경기도 포천시에서 생후 10여 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간 유기한 친부모가 작년 11월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네, 그 포천시에서 이 아이가 출생 이후 만 4세가 되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본 경찰이 신고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했고 2020년에 결국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의 친모는 다른 남성과 낳은 또 다른 딸을 숨진 아이인 것처럼 위장해서 조사를 받을 정도로 대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치사군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뭐 제가 직접 취재했던 화성 민영이 사건도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살해 혐의는 굉장히 고의성이 다른데, 고의성을 밝혀낸다는 게 아동학대 사건에서 힘들지만 저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그때마다 또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아이들이 이런 학대 피해에 내몰려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늘 형성은 되는데 시스템은 매번 허술하고 또 그때마다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생을 고통 속에서 마감한 아이들이 부디 이제 아픔 없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경조사도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층 분석해 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속속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